예, 개회사는 잠시 후에 일부 마지막 순서에서 이 접속 문제 때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 택견의 움직임과 정서 담당해 주시는 대전대학교 양혜진 교수님을 조용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전대학교의 양혜진이라고 합니다. 참 낯선 환경이네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화면 공유 허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발표 시간이 20분이라고 하셔서 제가 끝내는 시간을 참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내용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택견이라고 하는 곳 저한테는 되게 낯선 학술 대회이고요. 이제 하여튼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 저는 이제 사회복지가 전공인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이제 몸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는 움직임 부분, 몸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 전공은 사회복지이지만 사회복지 쪽에서도 임상, 즉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몸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생기게 됐고 그게 이제 정서적인 부분하고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을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느끼고 이런 과정에 이제 택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몸을 써서 하는 무술, 무예, 뭐 이런 이야기인 걸 그냥 일반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택견이라고 하는 것의 움직인 부분이 정서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뭐 택견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몸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택견의 어떤 부분들을 정서랑 연결시키면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이제 일상생활에도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호기심? 여기에서부터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들 학술지를 받으셨겠지만 아주 좀 초보적인 어설픈 탐색 과정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너무 익숙치 않은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고 오늘 학술대회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낯선 어떤 것들을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 중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뭐 신문을 보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 되게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 정신건강, 우울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릴 겁니다.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어쨌든 사회복지 쪽에서 정서라는 부분들의 관점을 이렇게 보면 이 정서가 발현될 수 있는 매체인 몸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트라우마, 정신건강, 우울이라고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팬데믹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이 몸은 이제 선생님들이 전공하고 계시는 택견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이 되면 어떻게 좀 설명해 낼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택견과 관련된 뭐 내용들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검색을 좀 해보니 이제 다양한 연구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인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무예라고 하는 것은 단련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하나의 도구로 간주가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경쟁이나 승리하고 또 다르게 우리나라 어떤 고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전통 무예 정신을 가지고 있는 택견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품밟기, 요거에 대해서도 또 어떤 이제 선생님께서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예비 동작의 의미를 넘어서서 천지인 이런 삼재 요소가 몸 안에 간직되는 철학적인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무도로서 나타나면서 몸의 움직임이 우주와 하나 되는 인격의 수련 과정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서라는 부분을
활용하는 매체, 몸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보는 매체 중에 이제 선생님들 많이 경험해 보시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좀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혹시 미디어에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내지는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내용들 속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역할극, 이거가 조금 더 확장되면 이제 사이코 드라마,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뭔가를 이제 행하는 걸 소시오 드라마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매체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정서를 공부하고 지원하고 탐구하는 이런 이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보다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 용어 있죠.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이 용어 뭐냐면 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몸의 움직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주와 하나가 된대요. 사실은 사이코 드라마의 기본 철학도 이렇거든요.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심리적인 내면을 드라마의 형태, 다시 말하면 몸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견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신하고 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결국은 여기서는 전통 무예로서 인격의 수련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성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들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택견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품성 개발, 인성 개발이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어떤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건강한 정서를 개발하는데 택견이 정말 어떤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 어떤 부분이 과연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 택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예를 통해서 뭐 정신을 수양한다라고 하는 올바른 품성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릴 수 있을 텐데 그 기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촉발될 것인가. 단순히 좀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연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택견의 움직임, 이것이 정서와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 정서를 공부하고 있는 제가 볼 때 택견의 움직임은 어떻게 좀 맞닿아져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과 정서라고 하는 부분을 챕터 2에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 기록물에는 이제 4페이지부터 시작인데요. 몸의 움직임과 정서에서 몸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무용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학문 소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몸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은 의식과 각성 두 가지예요. 의식이라는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학습된 감지, 운동 기능을 의식이라고 몸학에서는 얘기하고 각성이라는 건 이것을 내 걸로 내면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더라고요. 저희 사이코 드라마에서도 사실 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트라우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각성되거나 과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역들로 우리가 사실은 때때로 정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억압되어서 표현이 안 되기도 한다라는 이러한 관점들로 몸학을 되게 많이 저희도 사용을 하거든요. 택견은 그럼 과연 어떨까? 이제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조금 읽어보시면 되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각성적 정도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보면 몸과 정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뇌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몸을 활용하는 어찌 보면 매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플래치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서적 기능은 여러 가지 인과적인 관계를 가진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적인 사건이나 인지적인 평가, 뇌의 어떤 기제나 반응 가능성 이런 지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다마지오라고 하는 이 학자의 믿음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뇌와 신체와 환경 이거는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몸의 움직임이고 이 몸의 움직임은 결국 뭐다? 뇌로 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신체의 어떤 정서적 표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택견에서는 그럼 어떨까?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택견의 뭐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밟기, 활개짓, 능지르기 여기에 기본 연결이 되는 기압, 이크, 에크 하는 이 부분이 같이 모두가 택견의 움직임의 기본이다라고 하면 이 움직임을 제가 찾아본 내용들 속에서 보면 잠시만요. 서고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좀 연결을 해서 이걸 설명을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 여기 보면 택견에서 나타난 움직임의 어떤 미학적인 특성 뭐 이래서 무용에 관련된 어떤 것처럼 무용에서 바라보는 기본 이론을 가지고 이 움직임들을 좀 설명을 해놓았는데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정서랑 또 연결을 시켜보니까 내용들이 되게 중복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품밟기 뭐 활개짓, 능지르기 움직임이 어떤지는 네, 제가 요 서고은 선생님 논문을 가지고 이해한 대로만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에이 모르고 쓴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정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본 것입니다. 품밟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어쨌든 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발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땅밟기를 시작하고 이것은 몸의 중심과 말초를 연결하는 작업이고 다음 동작에 도움 닫기를 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 안에 분명히 리듬감이 있고요. 자유자재로 흐르는 어떤 땐 빠르게 어떤 땐 느리게 이것이 이제 무게중심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이 서고은 선생님이 LAM, 라반의 움직임 분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놓은 걸 보면 안정감, 균형감, 호흡과의 통합, 그리고 흐름과의 조합, 여기서 흐름이라는 건 빨라지는 시간적인 어떤 특징들 속에 공간을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서와 관련되는 용어들로 좀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활개짓이라고 하는 거, 품밟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팔동작인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고 중심과 말단으로 연결하고 활개짓이 어찌 보면 손의 움직임인 것처럼 손 아니면 팔의 움직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의 중심의 지지를 받아서 중심으로부터 말단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이 동작이 크고 작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판단하는 어떤 의미도 사실은 여기에서는 단련하고 나를 단련시키고 방어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고 확장된 몸의 움직임 그리고 통합된 어떤 표현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호흡이라는 것과 같이 해서 내가 좀 어떻게 크게 뭐 이런 활개짓을 해야 되거나 작게 해야 되거나 내 내적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서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면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면 내 안에 평정심, 안정감 이런 정서들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활개짓을 할 때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부분, 누구? 상대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인지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마음, 정서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거리를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느냐, 아니냐, 이 호흡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공간적인 부분과 같이 활개짓은 좀 설명되어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감, 안정감, 통합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좀 저는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능지르기라고 하는 거는 유일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다리 동작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리를 뻗어서 차는 동작인데 이거 역시 활개짓처럼 확장하는 어떤 몸의 움직임 그리고 무게 이동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직선적인 형태의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드러나려면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곡선적인 거랑 같이 해서 신체의 중심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의 의미를 보면 하체의 의미를 좀 보면 하체의 안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직접적인 공간 사용을 해야만 능지르기가 제대로 된다. 그리고 무게와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조합되기 위한 동작 충동이라는 거. 이것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동작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정서적으로 보면 공격성. 그런데 이 공격성이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련을 하기 위한, 그래서 상대를 뭔가 제압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여기에 내가 얼마만큼 나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거나 내가 필요에 따른 공격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좀 연결이 되고요. 이러려면 중요한 게 상대의 움직임을 활개치처럼 상호작용 속에서 집중하는 집중력과 상대와의 관계의 몰입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몸의 감각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내가 지금 어떤 정서 상태로 상대와 지금 대련하고 있는가,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에 대한 정서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파괴적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호흡을 품밟기도 그렇고 활기집도 그렇고 능지르기도 그렇고 이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에크라는 기압 자체가 수련 과정뿐만 아니라 겨루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발성이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이러한 것들이 내 내면을 표현하는 어떤 의미로 저는 좀 이해가 됐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자신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상대와 상호작용을 하고 내 소리를 통해서 내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내 내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나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돼서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제가 좀 몇 페이지죠? 10페이지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놓았는데 순간적으로 근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에 기합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기합을 통해서 흐트러진 자세를 잡거나 심리적인 자신감을 고취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동의가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정서적인 표현에 기폭제의 역할을 하거나 나를 정서적으로 좀 안정화시키는 또 어떤 노력들, 이완시키기 위한 어떤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로 같이 협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좀 설명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내지는 제가 좀 이렇게 택견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지만 정서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바라봤을 때 분명히 몸은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는 도구, 매체다라고 보면 택견의 움직임 역시도 우리 내면을 표현하는 어떤 동작들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뭐 연구만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이제 전수자이시거나 시연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교육이나 훈련의 과정으로 이런 움직임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호흡부터 뭐 품밟기라든가 활개짓이라든가 능지르기 이런 것들 속에 기합을 넣는 우리 수련생들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분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늘은 집중하지 못할까? 이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아니면 지난주와 다르게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의 움직임이 지금 몸으로 전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정서적인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몸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몸에 좀 집중해서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충분히 이 사람의 어떤 정서 상태가 지금 불안정한지 건강한지 또 균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어떤 뭐 욕심이나 뭐 분노가 일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뭔가 올바른 품성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시간은 딱 맞았죠? 네. 이렇게 새로운 어떤 환경의 학회에서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금 탐색적인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제가 나눌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이후에 뭐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는 시간을 너무 예술적으로 맞춰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몸이라는 것, 정서라는 것,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람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또 누군가에게 정서적인 안정이나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동작들을 주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자극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모자라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전성자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 내용 중에서 이제 궁금한 점, 질문하고 싶은 점, 뭐 토론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면 잠시 메모해 두셨다가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 자유롭게 카톡이나 음소거를 해제하신 상태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국립한반대학교의 박주연 교수님의 근대화 이후 택견의 문화 접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소리 없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발표자 국립한반대학교 강사 박주현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네, 제 논문의 주제는 이제 근대화 이후 택견의 문화접변인데요. 이제 근대화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봉건 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전개 과정으로서의 개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산업화를 토대로 이제 현대 사회가 전통 사회로부터 어느 만큼 벗어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네, 전자는 이제 대체로 이제 갑오개혁, 즉 이제 1894년 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정근대 그리고 그 이후를 근대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후자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즉 박정희 정부 통치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구에서 시기적 범위인 이제 근대화의 기준은 이제 문화적 근대화의 기점인 갑오개혁 이후, 즉 구한말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본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 논문은 어떻게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구평형과 부분적 해체의 개시, 제3장은 외래문화 요소의 전파 및 선택, 제4장은 외래문화 요소의 수용, 제5장은 문화적 저항, 제6장은 문화의 재해석 및 재구성, 그리고 마지막 7장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논문의 제1장 서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 논문의 문제의식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 택견의 전통성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이제 택견이 2011년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최근은 2020년도에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이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택견계 내외부적으로 전개된 이른바 이제 소위 그 원형 논쟁으로 일컬어지는 전통성 시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이제 2000년대 학계에서도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신체 문화로서의 택견이 그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기존의 택견의 전통성에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통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과 이제 전통성을 옹호하는 입장,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의 입장들은 이제 상호 대결적 구도를 이루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보다 포용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택견의 전통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전통성 연구의 새로운 관점인 신전통주의적 시각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전통주의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본 연구가 전통주의의 기존 논리를 계승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입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신전통주의적 관점으로 택견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본 연구의 이제 이론적 분석들은 히라노 겐니치로의 문화접변 과정을 채용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화접변이라는 것은 이제 상이한 문화를 가진 집단이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집단의 원래 문화 형태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접변 과정은 이제 구평형에서 부분적인 해체, 외래 문화 요소의 전파 및 선택, 그러니까 제시, 그리고 필터와 선택, 그리고 외래 문화 요소의 수용, 문화적 저항, 문화 요소의 재해석, 문화의 재구성, 신평형 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론적 개념은 이제 각 장을 설명할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장은 구평형과 부분적 해체에 계시는데요. 이제 구평형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가 이제 평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구평형은 부분적 해체가 개시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데, 문화의 부분적 해체는 어떤 문화 요소가 종전의 그 방식 그대로는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개선하려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화의 그 부분적 해체를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그 문화가 결국 해체되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해체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네, 택견은 이제 구한말 이전까지 유숙의 이제 우리 여기 그림 자료에 보듯이 유숙의 대쾌도에서도 보여지듯이 조선의 군사무예와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하고 즐기는 유의로서 구평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화 이후에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택견은 일제 억압과 이제 서양의 근대체육과 이제 근대화된 일본 무도의 유입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당시 경제적인 생활고와 맞물려서 택견은 일반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부분적 해체가 개시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제 강점기의 강점 시기에서도 이제 택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공식적인 택견파는 아니었지만 다른 외래무의 틈바구니 속에서 면면이 이제 소수의 택견꾼들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방 이후에도 이제 그 택견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1958년 3월 이제 경찰 무도 대회에서 송덕기 선생님과 김성환에 의해서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1964년 한국일보에 이제 송덕기 선생님의 택견 기본수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중에게 당시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고, 이제 해방 이후에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여전히 침체로 이어져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3장은 외래 문화 요소의 전파 및 선택인데요. 이제 부분적인 해체가 일어나면 이제 문화 전체의 해체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제대로 작동 못하는, 즉 기능 부전을 일으킨 문화 요소를 새로운 문화 요소로 대체해야 되는데요. 이때 새로운 문화 요소는 외래에서 전파된 다른 문화로부터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래에서 전파된 문화 요소는 필터를 통과해서 이제 선택되면 일단 수용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필터라는 것은 수용자 측의 필요성과 적합성이라는 조건입니다. 네, 1950년 중반부터 이제 일본 이제 근대 무도의 영향을 받은 태권도 같은 이제 국내 외래 무예 단체가 한국화를 통해서 활발한 보급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를 바라보던 이제 신한 선생님이 이제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전통 무예에 대한 발굴을 결심하게 되고, 1961년경부터는 택견의 원형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택견을 회생하기 위해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부터
신한 선생님은 송덕기 선생님을 이게 잘못됐나요? 송덕기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우대 택견을 전수받게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신한 선생님은 이제 1977년 이제 서울 YMCA 공개 발표 그리고 고려대학교 및 이제 충주시 등에서도 송덕기 선생님과 이제 함께 시범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택견의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해서 이제 신한 선생님은 송덕기 선생님 기술 외에도 전국 각지의 택견인들에게 전수받은 이제 택견의 기술들을 토대로 이제 정리 및 재편성해서 꾸준히 수련 체계를 보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기존의 택견이 납기술 형태로 전승되어 오다가 체계적인 수련 과정으로 이제 재구성된 것은 이제 근대적 요소의 도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신한 선생님의 각고의 노력 끝으로 이제 택견은 1983년 6월 1일에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택견 수련의 체계화가 어떻게 수용되어질 수 있었는지를 필터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제 그 필터라는 것은 이제 외래 문화 요소가 이제 수용자 측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적합성에 부합하여야 이제 수용자 측으로부터 거절 및 묵살이 되지 않고 수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택견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침체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이제 이것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더욱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외래 무예가 한국 사회에서 현대 체육으로 변화하고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또 한국화된 전통 무예로 변모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택견이 전통 무예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전승과 보급 측면에서 무형문화재의 지정이 절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택견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그 지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기술의 보완 및 수련 체계 정립이 필요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 선생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근대적 요소를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근대적 요소의 도입은 택견의 원래 형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제 체계화되어서 당시 관련 학자의 도움과 이제 문화재위원들의 검증을 통해 그 적합성을 인정받아서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4장은 외래 문화 요소의 수용 단계인데요. 외래 문화 요소의 수용은 이제 수용자 측 문화가 이제 기능 부전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조합을 이룸으로써 결정이 되는데 이제 이때 새로운 문화 요소가 수용자 측의 거부감이 없고 기존 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수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택견의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에 이제 그 여러 택견 단체가 결성되면서 각 단체마다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택견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신한 선생님이 제시한 근대적 수련 체계는 이제 대동소이하게 이제 수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견의 수련 체계의 수용은 택견 경기의 현대화로 이어져서 1985년에는 최초의 택견 경기가 이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6년 아시안 게임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택견 시범을 보이면서 언론과 일반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게 되었고요.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들어서는 이제 대학가에 이제 동양정신 배우기 열풍이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의 전통무예 전승에 관심이 증가하고 또 급기야는 이제 1991년 7월 25일에 13개 대학 70여 명이 이제 충주공업전문대학에서 택견 수련대회를 가진 후에 택견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 택견 전국연합회를 결성하게 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택견이 대중화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택견이 수련의 체계화라는 근대적 요소가 도입되면서 이제 전승 및 보급 측면에서 확장할 수 있었고 또한 대중화가 되면서 그 근대적 요소는 일단 수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5장은 문화적 저항인데요. 이제 문화적 저항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문화 요소를 수용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런 이제 외래의 이물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일단 수용자 측 문화 속에 받아들여져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문화 요소에 의해 생활하던 사람들의 일부분은 이제 마치 생업을 빼앗기거나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것처럼 이제 느껴져서 새로운 문화 요소의 그 도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렬한 적의를 품게 돼서 이것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택견의 근대적 요소의 수용은 이제 소위 택견의 원형 논쟁이라는 것으로 이제 저항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원형 논쟁의 양상은 시기별로 구분되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택견의 문화재 지정 이후 80년대 중반에는 이제 전수생 선정 문제로 이제 뭐 송덕기 선생님과 신한 선생님의 미묘한 발단이 됩니다. 다음에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제2세대 택견인들에 의해서 택견계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면서 원형 논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학계에서도 택견의 원형 논쟁이 번지면서 택견의 근대적 요소의 수용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6장 문화의 재해석 및 재구성인데요. 문화의 재해석 및 재구성은 이제 그 새로운 문화 요소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문화 전체가 새로운 활력이 충만한 문화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이제 거절 반응을 극복하고 이제 조직적 적합성을 이제 그게 생겼을 때 거기에 서로에게 새로운 적합한 재해석이 성립하고 다음에 재구성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화는 새로운 평형 상태, 즉 신평형에 이르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문화 전체의 해체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택견은 현재 택견의 근대적 요소는 재해석 및 재구성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택견은 이제 원형 논쟁이라는 저항을 거쳐서 각자의 논리에 따라서 현재 나름대로 근대적 요소를 재구성하여 수용하였고, 이제 그에 따라서 현재 택견계는 특히 문화재 택견과 스포츠 택견으로 양분화되어서 이제 우회의 전통적인 문화 요소와 스포츠의 근대적 문화 요소가 동시에 양립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체 문화로 이제 재해석 및 재구성되고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7장은 결론인데요. 이제 결론은 요약 및 재현이지만 여기에서는 제 논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본 연구는 이제 전통주의적 시각에서 이제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화재편의 관점으로 이제 택견의 전통성을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제 택견은 수정주의자가 주장하는 창조된 변형이라기보다는 본질을 유지하되 시대적 상황에 맞춰 변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한 수능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문화재 택견은 전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전형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형태를 의미하고, 또한 이것은 기존의 원형주의가 이제 지닌 현실적 모순을 탈피하고 전형 보존주의로 개착한 새로운 2016년도에 이제 개정된 무형문화재법의 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스포츠 택견 역시 이제 스포츠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이제 대중화와 현대적 경기 문화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길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밭대학교 박주영 교수님, 근대와 이후 택견의 문화적 변에 관한 주제로 발표해 주셨고요. 역시 또 시간 너무 잘 지켜주셔서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구문화의 부분 해체라는 관점에서 일제 억압과 근대 체육의 유행으로
택견이 조금씩 약해지다가 외래 문화 요소의 전파 및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근대 체육의 수련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다시 외래 문화의 요소의 수용이라는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택견이 80년대, 90년대 상당한 확장기를 맞게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문화적 저항으로 원형 논쟁이 발생했고, 지금에 와서는 문화의 재해석 및 재구성적인 관점에서 택견의 전용 유지라는 차원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발표에 고생해주신 우리 박주연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무언의 박수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종합토론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혹은 토론을 제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해제하시고 음성 소거를 해제하시고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주연 박사님이 그 공유 화면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공유 화면을 좀 해제해 주시면은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나 토론을 제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없으실 것 같아요. 부산의 손정식입니다. 예. 손정식 이수자님 말씀해 네네. 주시겠습니다. 방금 전 발제를 해주신 우리 박주연 박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지금 보면은 우리 방금 원형과 스포츠 택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택견을 하고 이런 현장에 있는 지도자의 입장으로서는 원형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원형 논쟁 이후에 이제 스포츠화 원형이 각각 따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형태, 확산해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택견이 미래를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형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이런 체계의 확립, 그리고 그런 기술이나 이걸 통한 스포츠화가 이루어져야지, 현재처럼 이렇게 스포츠화가 되는 거는 다른 무술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거든요. 태권도도 우리 태권도 품새나 이런 기본형을 통한 수련에 의해서 이런 경기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 건지 우리 박사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 논문은 지금 현재 그 추세 흐름들의 현상을 제가 이제 분석한 것이라서, 이런 지금 현재 스포츠 택견과 문화재 택견의 이제 그런 이제 양 갈래로 나눠져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나뉘어졌다는 것이고요. 이제 어떻게 지금 방금 질문하신 이제 지도자님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떠한 대안에 대한 제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문화재 택견의 입장으로서 이제 문화재 택견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경기의 현대화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우선은 저희가 먼저 따져봐야겠죠. 지금 현재 이제 문화재 보존회나 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 입장에서 문화재 택견으로서 이제 보존과 전승, 그리고 나름대로 경기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스포츠 택견, 특히 이제 대표적 대택이죠. 대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체육회 정가명이 되면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영역을 잘 구축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 체육으로서 이제 제도권 스포츠로서
뭐 심지어 작년에 이제 정식 종목 정부청전 정식 종목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그들만의 이제 어느 정도 그 영역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이제 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그 서로가 그뭐 이해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만의 주장이 뭐 그들한테 뭐 또 그들만의 또 이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만의 주장을 고집할 수도 없고요. 또 그들이 또 주장하는 뭐 원형이 뭐 훼손된다는 등 뭐 그런 시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2010년도 이후에 그 이제 2010년도까지 이제 그런 원형 논쟁이 극심하게 학계까지도 이제 번졌다가 2010년도 중반 이후에는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특히 한택이 문화재 쪽에서 한택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대한택견회죠. 거기가 중심이 돼서 이제 통합의 뭐 그런 논의를 계속 이제 뭐큰 진전은 없지만 이제 논의를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경기 룰이나 이런 것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통일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뭐 좀 포용적이고 이제 발전적인 이제 논의를 위해서는 뭐 각자의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수하고 유지를 해야 되지만 서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택견이 뭐 화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합대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회를 통합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의 단체를 통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그 경기만이라도 통합해서 문화재로서의 전형 제가 논문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게 문화재로서의 전형은 이제 이런 이제 전형은 유지하고 스포츠적인 부분은 상호 교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변인이 어떻게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치 한국택견협회가 아까 원형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택하고 통합 논의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명분이 없고 택견 보존회가 그 문화재를 전수하는 단체로서 유일한 단체고 네. 한국택견협회는 그냥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사용권을 사용하는 정도의 그런 단체 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일반화를 시켜버리니까 한국택견협회가 마치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단체처럼 좀 오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저는 우리 학자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포츠 택견, 대한택견과 택견보존회 문화재 76호 택견을 같이 놓고 보니까 아니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70년이 먼저 됐고 그게 네. 뿌리가 80년대 초에 정립이 된 건데 그 다음에 대택이 나오고 그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뿌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올라와서 줄기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꽃까지 가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보면은 뿌리적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원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문화재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 대등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어떻게 뭐 답변을 또 해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제 의견입니다. 예. 네. 제가 잠시 커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상당히 손정식 이수자님께서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제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은 있어요. 지금 현재가 문화적 저항이 끝나고 문화의 재해석 및 재구성 단계에서 전형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다른 형태를 가진 대한택견 같은 경우도 좀 같이 가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뭐 학자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제3자적인 시각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을 분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탁월한 시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칭찬드리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 관점에서는 또 그 손정식 이수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원형이라는 거를 가지고 원형을 중심으로 가야 될지 그쪽에 약간 변형된 택견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허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 문화적 저항이 아직까지는 좀 지속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문화적 저항 단계에서 중심이 되는 게 원형 논쟁인데 보시면은 재원 부분에서나 또 수련 체계의 도입이라는 외래문화 요소의 전파와 선택 그 과정에서의 설명을 보면 택견이 기술이 몇 개 안 돼 있던 송덕기 선생님 시절에 택견이 기술이 몇 개 안 되던 시절에 체계적인 수련 체계의 도입의 필요성, 기술의 좀 더 세분화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다른 택견 명인들을 추가로 찾아다니시면서 신한승 선생님께서 수련 체계를 기술을 확장하고 수련 체계를 틀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원에서 해주신 말씀이 그 과정에 과연 택견을 복원해서 수련 체계만 더한 것인지 질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 한번 여쭤보게 된 게 그러면 연구를 진행하시는 동안 연구자의 촉으로 혹시 그런 정도의 수련 체계를 도입한 게 아니고 기술까지 좀 카피해서 갖고 왔다? 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촉은 혹시 있으셨는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관점을 여쭤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다라는 답이 있다면 아직 문화적 저항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택견 보존회가 노력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잘은 안 들렸지만 이제 대충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외래문화 요소 수용 측면에서 뭐 택견이 이제 체계하면서 외래 기술들을 채용된 것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추후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뭐 질문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잘 안 들렸지만 제가 이제 경청을 했습니다. 택견 수련의 체계화로 인해 이제 원형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제 이승수 이제 그 학자와 그 몇몇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제 본인은 저는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의견은 수용은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이승수의 이제 여러 논문에서 이제 검도나 유도의 기술 및 이념이 택견에 반영되었다고 이제 반영되어 차용되었다고 해서 원형이 아닌 창조적 전통무예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분이 택견의 기술과 이제 또 타 무도의 깊은 식견이 부족해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신한 선생님께서 자신의 이제 근대적인 체육 경험과 근대화된 타 무예의 수련 체계를 택견의 수련 과정에 체계하는데 참고는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리 및 체계적 구성의 형식을 빌려온 것이지 택견 자체가 변형되었다고 보는 것은 비약에 이제 가깝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 기술들이 유도의 기술들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차용했다는 것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수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유도 기술들의 선택적 수용이라는 것은 이제 제 논문에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이 된 그 히라노 게니츠로의 문화적 편에서 말하는 이제 수렴의 원리를 모르시고 하는 부분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수렴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문화의 접촉이 없이 독자적으로 고안된 것이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유사한 형태로 이제 그 같은 문화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바다에 다니는 그 배를 보시면 이제 배는 각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이제 고유의 형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뭐 다른 문화 접촉 없이요. 그런데 이제 배는 가볍고 빠르고 또 이제 노를 저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배의 원리는 같이 이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도의 기술들이 택견의 거리 기술이나 기술들과 이제 뭐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이제 쓰러뜨린다는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기술들이 유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연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어떻게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승수 교수님의 논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직접 생각하시기에 아무래도 이승수 교수님의 논문은 무술적 식견이 좀 적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율적인 기술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택견의 외래 무술의 기술이 혼입됐다라고 보는 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예, 그런 말씀 덕택에 저희 택견 보존에서 좀 더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단서도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양혜진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시면은 이제 몸학과 관련해서 움직임을 통해 정서를 파악할 수도 있고 움직임을 통해 안정적인 정서를 전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되게 이제 전통 무술들은 각각의 철학적인 체계들을 갖고 있거든요. 철학적인 체계가 수련 과정에서 투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각각의 무술이 가진 철학적 이념을 무술에 활용하는 것 그거하고 이 몸교육적 관점을 무술 수련 과정에 투영하는 거하고 뭐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몸교육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오는 게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좀 소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약을 하면 모든 무술들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철학적인 부분들을 더 주안점으로 두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할지 아니면 몸에서 드러나는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접목시키는 게 교육에 더 도움이 될지 이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시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수교육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철학적 이념을 강조하는 거 뭐 필요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는 몸교육적인 관점을 좀 사용하는 게 낫나 둘 중에 어떤 게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좋을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저의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정신적인 철학 부분이 사실은 빠져버리면 이건 이제 그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택견의 무예에서 추구하는 철학을 분명히 담보해내기 위해서 그거를 추구하는 건 중심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훈련적인 측면에서 몸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방법론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들의 이제 정서를 드러내는 거가 철학을 해치고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내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몸의 어떤 변화들이 정서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구적인 측면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추구하는 거는 좀 다른 방향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방법론적으로 몸의 움직임이나 정서의 표현력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예. 뭐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견의 근본적인 철학을 추구하되 그 철학이 온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몸학 측면의 교육 방법을 도입을 해서 중간중간 체크해 줄 수 있는 이 도구적 관점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직까지 안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 손정식 이수자님하고 박주연 교수님 대화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 원형이라는 측면하고 이제 다른 단체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어요. 근데 양혜진 교수님께서는 완전한 제3자의 입장이시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논문을 쓰시면서 저한테 이거
대한택견회 쪽 논문 같은데 차용을 해도 되겠냐, 이 논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물어보셨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네. 여쭤보는 건데, 특히 지금 쓰신 논문의 는지르기 부분은 이 대한택견의 이용복 씨의 논문이나 저서를 좀 활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완전한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 그쪽의 이론적 체계를 우리 앞으로 택견 보존회 소속의 연구자들이 차용했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뭐 원형을 해치는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행위다라고 볼 만큼의 어떤 어마어마한 차이가 혹시 존재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사실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사이코드라마 학회에 소속되어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코드라마 학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사이코드라마 학회의 전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의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그분들의 어떤 이제 활용 방법, 그리고 미디어나 이런 데도 언론 플레이 이런 거 되게 잘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이코드라마 학회에서 연구되는 부분들을 좀 약간 변형시켜서 그들만의 또 리그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서 이 갈등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발빠르게 내지는 열심히 공부한 결과물을 냈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개의 어떤 뭐 단체가 만약에 AB라는 단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AB 단체가 이거를 구현해냈고 내지는 이론적으로 가져다 쓰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이념적인 걸 가져오거나 그 방향성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부분들이 오류인데 너무나 그 학회나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가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학술적인 부분으로 비판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설명된 거다라고 하는 비판의 연구물을 내는 것, 이거는 연구자들끼리의 어떤 발전 방향성을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져다 쓰는 게 글쎄요, 이게 나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거를 가져다 차용할 게 있으면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수정하기 위한 연구들을 이 학회에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고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차용이 가능한 건 같았을 때 오류가 발견됐을 때는 학술적으로 대응하라.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논문과 전혀 다른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두 분께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질문 추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종근. 네, 우선 박주연 박사님 그 발표 같은 부분은 우리 지금 택견 쪽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문화재 택견과 스포츠 택견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그 구분은 조금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문화재 택견이라고 붙이게 되면은 이게 문화재 택견 쪽에서는 그런 어떤 경기적인 것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이 논문을 뭐 다른 학회에다 혹시 뭐 저 퍼블리시를 하신다라면은 좀 적당한 좀 그 용어적인 것을 좀 만들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 택견 말고, 네, 뭐 전통 택견이 됐든 아무튼, 네네, 그걸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양혜진 교수님께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모막적인 접근에서 의식과 각성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그 택견의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혹시나 택견 쪽이 없다라면은 그렇게 그 의식과 그런 그 각성적인 부분을 훈련할 수,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택견을 배워본 적은 없고 옆에서 저희 아이들이 택견을 배우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때 택견을 좀 했는데요. 여기서 의식적인 부분이라는 건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제가 보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 인지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각성시켜서 내 걸로 받아들이는 내면화 작업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스포츠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집중하게 하고 몰입하게 하는데
실상 아이들은 다 각각 개성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정서라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주눅들지 않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각성시키기 위한 내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뭐 몰입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뭐 그런 용어를 쓰고 뭐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호흡하게 하고 막 이러면 얼어붙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얘는 왜 이걸 못하지? 내가 소리를 지르면 왜 얘가 하얗게 질리지? 이건 그 아이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정이라든가 그 아이의 어떤 학교 생활이라든가 그 아이가 접하게 되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이 아이는 이미 몸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면 태권을 배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이 아이의 방식의 설명과 뭔가를 하기 위한 노력들 내지는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풀어줄 수 있는 접근이 된 다음에 태권의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아이들하고 동일한 어떤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단체로 하고 우리의 공동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태권이라는 건 알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움직임이나 어떤 소리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때때로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네, 아주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몸 교육적 관점을 현장에 투영할 때 어떤 방법론이 실제적인 방법론이 있겠냐라고 신종원 전순교육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예, 아이들마다 개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개별성을 보완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맞길 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일부를 마치기 전에 아까 못했던 정경화 선생님의 저희 태권 학회장이시기도 하시고요. 태권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 또 우리의 태권의 인간문화재 선생님이신 정경화 선생님의 개회사를 지금 듣는 걸로 일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박수로 정경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말 들립니까?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말 못 들려요? 예. 예. 이거 이제 3회째, 그, 세계문화유산 등록 기념으로 열리는, 학술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술 발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양희진 박사님, 그리고, 우리 박주연 박사님, 박지수 박사님, 전충수 박사님,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느라 그동안, 불철주야, 애써주신 우리 태권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네 분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내용으로서 충실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전통무예를 이끌어가는 우리 학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학문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학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열렬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이 3회 학술 발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회사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태권보존 회장님이신 김한수 회장님께서 본래 축사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오늘 외부 출장이 급하게 잡히시면서 중요한 일로 출타를 하시는 바람에 미처 직접 해드리지 못한다고 저에게 그냥 대독을 부탁을 하셨는데요. 제가 대독해 드리는 것보다는
첨부된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겠고요. 다만 김원수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다 하는 거는 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 10분 후에 4시 20분에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열정적인 토론이 길어졌기에 4시 30분부터 신종근 한밭대학교 교수님이자 우리 전승은 교육사님의 사회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택견 콘텐츠의 활용 연구, 그리고 택견 발랄 등 옆차기와 택견 발따기 동작에 대한 운동력 학적 비교 분석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